나는 2022년 가을 제롬 파월이 워싱턴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고 말하던 장면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그 발언 직후 달러 인덱스는 치솟았고 불과 몇 시간 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방어선을 뚫었다. 같은 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유로존의 긴축을 재확인했고 며칠 뒤 이창용은 고통스럽지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도시, 다른 통화. 그러나 하나의 구조가 동시에 조여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기다려온 관찰자처럼 숨을 죽였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본의 이동 경로를 바꾸는 스위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CDS 프리미엄을 자극했고 그 여파는 신흥국을 거쳐 한국의 부동산과 가계부채로 스며들었다.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통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먼저 움직인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파월의 말 한마디가 한국의 가계 대출자까지 흔들 것이라 예상했을까? 나는 그 연결고리가 지금도 우리 발밑에서 삐걱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려 한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숫자보다 먼저 사람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2022년 말 이창용은 국회에서 환율 급등은 외부 요인의 영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시기 제롬 파월은 의회 청문회에서 연착륙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나는 이 미묘한 온도 차이를 오래 바라봤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여전히 충분하다는 설명이 반복됐지만 외환 시장의 체감은 달랐다. 원화 약세가 고착되자 CDS 프리미엄은 조용히 올라갔고 은행들은 유동성 관리 기준을 슬쩍 조정하기 시작했다.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1997년 강경식과 김인호는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말했고 불과 몇 주 뒤 IMF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당시에도 신호는 있었다. 단기 외채 비중 급등하던 환율 얼어붙은 자금 시장. 나는 지금의 한국이 그때와 다르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는 구조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고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흐름은 낯설지 않았다. 당신이라면 이 신호들을 어디까지 위험으로 해석했을까? 시장은 이미 대답을 시작하고 있었다. 금리 충격의 메커니즘은 교과서보다 훨씬 잔인하게 작동한다.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 자산의 수익률이 즉각 높아지고 글로벌 자금은 이유를 묻지 않고 움직인다. 2023년 초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로존 역시 긴축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나는 한국이 선택의 공간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창용은 물가 안정과 환율 방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원화가 흔들리고 올리면 가계와 부동산이 무너진다. 실제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몇 달 사이 급등했고 거래량은 증발했다. 은행 창구에서 들려오는 말은 지금은 심사가 까다롭다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CDS는 다시 한번 민감하게 반응했다. 시장은 중앙은행의 의지를 숫자로 번역한다. 나는 이 구조를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봤다. 당시 재무장관 도밍고 카발로는 페소화를 지키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했고 그 선택은 유동성을 말려버렸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 길로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리라는 레버가 작동하는 방식만큼은 동일하다. 만약 당신이 정책 결정자라면 어느 쪽 고통을 먼저 감수하겠는가? 글로벌 비교는 늘 냉정한 거울이 된다. 2010년 그리스 총리 요르요스 파판드르는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크다고 고백했다. 그 발언 하나로 국채 금리는 폭등했고 CDS는 경고음을 울렸다. 당시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IMF 총재로서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그 대가는 국민의 삶이었다. 나는 아테네 거리에서 연금을 잃은 노인들의 인터뷰를 떠올린다. 몇 년 뒤 터키에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금리는 악이다 라고 선언했고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했다. 결과는 리라화 붕괴와 물가 폭등이었다.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는 통제를 선택했고 환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암시장에서 폭주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구조를 거스르려 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이창용은 시장과의 신뢰를 지키려 애쓰고 있고 정부는 재정 확장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환율 부동산이 동시에 흔들리는 국면에서 선택의 폭은 급격히 좁아진다. 나는 이 비교가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되지 않길 바란다. 당신이라면 이 중 어느 나라의 초입과 가장 닮았다고 느끼는가? 내부로 돌려보자. 2023년 이창용은 기준금리 동결과 인상을 오가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같은 시기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나는 이 두 메시지가 서로를 보완하기보다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고 느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환율은 안정을 찾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식어갔다. 서울 외곽부터 거래가 끊기기 시작했고 전세 가격은 흔들렸다. 그 여파는 곧 가계로 전이됐다. 이자 부담이 늘자 소비는 줄었고 자영업자의 현금 흐름은 막혔다. 은행의 유동성 지표는 아직 안전 구간이었지만 연체율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1997년을 떠올렸다. 당시 김대중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IMF와 협상을 준비했고 기업과 가계는 동시에 허리띠를 졸라맸다. 지금은 외환 위기가 아니다. 그러나 구조적 압박은 유사하다. 정책 결정 화살표 시장 반응, 화살표 개인 삶의 변화라는 고리는 이미 작동 중이다. 당신의 가계부는 이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나는 위기가 숫자로 공식화되기 전 늘 기업의 숨소리부터 달라진다는 걸 봐왔다. 2024년 초 국내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들은 하나같이 차입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이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유동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던 날, 제롬 파월은 미국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언급하며 긴축 장기화를 시사했다. 그 발언 이후 글로벌 채권 금리는 다시 뛰었고 한국 기업들의 외화 조달 비용도 덩달아 올라갔다. 특히 단기 차입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숨이 가빠졌다. 나는 1997년 당시 대우그룹의 김우중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말하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 낙관은 유동성 경색 앞에서 무너졌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그때보다 투명하고 규율도 강하다. 그러나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압박할 때 구조의 약한 고리는 다시 드러난다. 만약 당신이 한 기업의 책임자라면 지금 이 순간 무엇부터 줄이겠는가? 투자 고용, 아니면 생존을 위한 마지막 현금 보유일까? 금융시장은 늘 정부보다 빠르게 판단한다. 2024년 중반 한국의 시 DS 프리미엄이 소폭이지만 연속적으로 상승하자 해외 투자자들의 질문이 달라졌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한가? 라는 질문 뒤에는 정말 위기가 오지 않는가? 라는 의심이 숨어 있었다. 이창용은 인터뷰에서 1997년과는 구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과거 아르헨티나에서 로베르토 라바냐 재무장관이 비슷한 표현을 쓰던 장면을 기억한다. 당시에도 외환 보유액은 있었고 제도도 있었다. 문제는 신뢰가 한순간에 증발했다는 점이다.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는 오르고 물가는 다시 금리를 압박한다. 그 고리는 한국에서도 작동한다. 전기요금과 식료품 가격이 오르자 체감 물가는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아졌다. 나는 이 변화가 정치적 판단을 자극할 것이라 예상한다. 당신이라면 물가와 환율 중 어느 지표를 더 두려워하겠는가? 시장은 이미 그 우선순위를 시험하고 있다. 정부의 선택은 언제나 뒤늦게 평가된다. 2024년 말 한국 정부는 경기 하방을 이유로 제한적 재정 보강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추경호와 일부 경제 관료들은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을 반복했다. 나는 이 문장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안다. 그리스에서 파판드르는 비슷한 말을 했고 시장은 믿지 않았다. 동시에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며 데이터가 먼저 라고 선을 그었다. 이창용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다시 요동칠 것이고 유지하면 가계의 부담은 더 커진다. 실제로 자영업자 연체율은 통계의 말단에서 조용히 상승했다. 뉴스가 주목하지 않는 영역에서 위기는 자란다. 나는 이 장면을 터키에서도 봤다. 베라트 알바이라크 재무장관이 낙관을 말하던 동안 시장은 리라화를 팔았다. 당신이라면 정부의 이 결정이 관리로 보이는가 아니면 지연으로 보이는가? 이 차이가 구조를 살릴지 무너뜨릴지 가른다. 이제 개인의 삶으로 내려가 보자. 금리 인상은 통계표에서는 한 줄이지만 현실에서는 매달 날아오는 문자다. 2025년 초 한 40대 가장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년 만에 2배가 됐다고 말했다. 이창용이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던 시점이었다. 나는 이 문장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안다. 1997년 IMF 시기, 김대중 정부는 구조 조정을 선택했고 수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스에서도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긴축을 수용했을 때 실업률은 삶의 언어가 됐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그러나 소비 위축과 자영업 폐업은 서서히 늘고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그 부담은 가계로 전가된다. 정책 결정 화살표 시장 반응, 화살표 개인의 선택이라는 고리는 여기서 완성된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겠는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움츠릴 수밖에 없겠는가? 나는 위기의 중반부에서 늘 비슷한 장면을 본다. 아직은 괜찮다는 말과 이미 늦었다는 말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다. 2025년 이창용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시스템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다고 썼다. 같은 해 제롬 파월은 미국 경제의 탄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은 말이 아니라 수익률을 본다. 환율이 다시 요동치자 외국인 자금은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유동성은 국내에서만 돌기 시작했다. 나는 베네수엘라에서 이 장면을 봤다. 우고 차베스가 통제를 강화하던 시기 시장은 조용히 출구를 찾았다. 한국은 그 극단에 있지 않다. 하지만 자본 이동이 둔해지는 순간 성장의 엔진은 약해진다. 부동산 가격 조정은 자산 효과를 깎았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다. 당신이라면 지금을 과도기라 부르겠는가? 아니면 전환점이라 부르겠는가? 그 명칭에 따라 행동은 달라진다. 위기의 구조는 항상 정치와 만난다. 2025년을 지나며 한국 사회에서는 금리와 환율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정치인은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쪽에서는 재정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용은 독립성을 강조하며 말을 아꼈다. 나는 이 장면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프랑스 재무장관 시절 정치적 압박을 받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네스토르 키르치네르가 IMF와 각을 세웠고 그 선택은 단기적 환호와 장기적 불신을 남겼다. 한국은 아직 합리의 선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오르면 정치적 유혹은 강해진다. 환율 통제, 금리 개입, 재정 확대라는 단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당신이라면 이 유혹을 견딜 수 있겠는가?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은 종종 여기서 시작된다. 금융 시스템의 균열은 늘 비은행 부문에서 먼저 나타난다. 2025년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연체율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창용은 개별 사업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연결고리를 본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유동성은 말라간다. 나는 2008년 직전 미국에서 벤 버냉키가 서브프라임은 국지적이라고 말하던 장면을 떠올렸다. 당시 제롬 파월은 재무부 관료로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국의 PF는 제도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환경에서 신용은 가장 먼저 긴장한다. 은행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자금은 더 비싼 곳으로만 흐른다. 이 과정에서 중소건설사와 협력업체들이 흔들린다. 당신이라면 이 균열을 관리 중이라 부르겠는가? 아니면 확산 중이라 느끼겠는가? 판단의 시차가 결과를 바꾼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사회의 언어도 변한다. 2026년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5년이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게 등장했다. 이창용은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구조 개혁의 시간을 언급했다. 같은 시기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럽에서 생산성 문제를 지적했다. 나는 이 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안다. 그리스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긴축 이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개혁을 약속했지만 환율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한국의 청년 고용은 둔화되고 자영업 회복은 더뎠다. 금리와 환율의 압박은 세대 간 격차를 키웠다. 나는 이 구조적 정체가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 폭락보다 서서히 스며드는 침식이 더 많은 삶을 바꾸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면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겠는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찾겠는가? 나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숫자를 들여다본다. 2026년 초 한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고 원달러 환율은 안정과 불안을 오갔다. 이창용은 조기 안도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같은 시기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확신은 없다고 말했다. 이 애매한 신호는 시장을 더 긴장시킨다. CDS는 급등하지 않았지만 내려오지도 않았다. 그리스 위기 당시에도 비슷했다. 파판드르 이후 안토니스 사마라스 정부는 안정 국면을 말했지만 자금 조달 비용은 쉽게 낮아지지 않았다. 한국의 부동산은 바닥을 논하기 시작했으나 거래는 느렸다. 유동성은 여전히 선택적으로만 흐른다. 나는 이 국면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낀다. 위기가 끝났다고 믿는 순간 구조는 다시 흔들린다. 당신이라면 지금을 회복의 초입으로 보겠는가?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는 정체로 보겠는가?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은 늘 갑작스럽게 기록된다. 나는 1997년 11월 임창열이 IMF 협상 결과를 설명하던 기자회견 영상을 다시 떠올린다. 그 직전까지도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6년의 한국은 그때와 다르지만 선택의 논리는 닮아 있다. 이창용은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 장치를 점검했고 정부는 보증과 안정기금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제롬 파월은 글로벌 금융 여건이 다시 긴축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말 한마디에 환율은 즉각 반응했고 외화 차입 기업들의 표정은 굳었다.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마크리가 IMF에 재차 손을 내밀던 장면을 본 기억이 있다. 그 선택은 시간을 벌었지만
구조를 바꾸진 못했다. 지금 한국도 시간과 구조 사이에 서 있다. 당신이라면 이 개입을 방파제로 믿겠는가? 아니면 붕괴를 늦추는 임시 지지대로 보겠는가? 판단의 차이가 연쇄의 시작을 가른다. 연쇄 붕괴라는 말은 과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단계적이다. 먼저 신용이 멈추고 그 다음 현금이 사라진다. 2026년 중반 이창용은 금융기관 간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제롬 파월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을 언급하며 금융 여건의 재긴축 가능성을 경고했다. 나는 이 두 발언 사이의 간극을 오래 곱씹었다. 글로벌 자금이 다시 달러로 쏠리자 한국 금융기관들은 보수적으로 변했다. 대출은 줄고 만기는 짧아졌다. 이 장면은 그리스에서 사마라스 정부 시절에도 반복됐다. 국채는 발행됐지만 실물 경제로 돈이 흐르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중소기업들은 돈이 있는데 못 빌린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순환하지 않는다. 이것이 구조 붕괴의 전조다. 나는 이 고요가 더 무섭다. 당신이라면 이 정적을 안정이라 부르겠는가? 아니면 폭풍 전의 침묵이라 느끼겠는가? 구조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과거의 선택을 다시 묻는다. 그때 왜 빚을 늘렸을까? 왜 고정금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2026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창용은 점진적 디레버리징을 강조했다. 같은 시기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럽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차이를 언급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터키를 떠올린다. 에르도안 정부는 부채를 성장의 연료로 삼았고 금리가 오르자 연쇄적인 생활비 위기가 발생했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더 견고하다. 그러나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압박하는 환경에서 개인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부동산을 팔자니 가격이 아쉽고 버티자니 이자가 버겁다. 정책의 언어와 생활의 언어는 다르다. 당신이라면 지금 이 구조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 된다. 나는 위기의 말미에서 늘 같은 질문에 도달한다. 누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가? 2026년 말 이창용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구조적 취약성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 문장에는 책임과 한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같은 시기 제롬 파월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상호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경고다. 한쪽의 균열은 다른 쪽의 부담이 된다. 1997년 IMF 협상 당시 김대중은 고통을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그 선택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됐다. 반대로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는 현실을 부정했고 통화는 삶의 언어를 잃었다. 한국은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금리 환율 부동산 유동성이 동시에 얽힌 구조는 작은 실수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나는 이 기록을 남기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만약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당신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이야기를 닫을 시간이 왔다. 그러나 결말은 숫자가 아니라 선택으로 남는다. 2027년을 앞두고 이창용은 정책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 말은 제롬 파월이 수차례 반복해온 원칙과 닮아 있다. 나는 이 문장을 구조의 마지막 문장으로 적어둔다. 한국 경제는 아직 붕괴하지 않았다. 외환 보유액은 존재하고 금융 시스템은 작동하며 정부는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치는 신뢰라는 전제가 깨지는 순간 동시에 무력해진다. 1997년 강경식과 임창열이 놓쳤던 것도 아르헨티나에서 카발로가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도 그리스에서 파판드르 이후 남은 상처도 결국 신뢰였다.
정책 결정은 시장을 통과해 개인의 삶에 도달하고 그 반응은 다시 구조를 흔든다. 이 연쇄는 멈출 수도 가속될 수도 있다. 나는 이 기록을 관찰자로서 남길 뿐이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간다. 이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미리 알아보고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 붕괴를 확인한 뒤에야 고개를 끄덕이게 될까?